최근 벌어진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 뉴스 한 줄에 한국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러 감정이 교차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하늘을 가른 전투기가 우리 손으로 만든 기체라는 사실이 가슴을 세게 두드립니다. 수십 년 동안 설계도와 시험 비행으로 쌓아 올린 기술이 이제는 세계 분쟁의 중심에서도 성능으로 증명되는 장면입니다. 개발국의 이름이 논쟁의 한가운데 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기술이 전장과 시장 모두에서 기준이 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값으로만 따지지 않는 신뢰, 납기와 가동률로 증명된 실력, 그리고 파생형으로 이어지는 확장성까지 오늘 이야기는 한국이 만든 전투 플랫폼이 어떻게 세계의 선택이 되었는지 숫자와 현장으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단기간에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T 계열과 F계열의 누적 생산 대수는 수백 대 규모로 올라섰고 수출 계약 단가는 임무 구성에 따라 수천만 달러 단위에서 형성됐습니다. 해외 외신이 서술한 핵심은 한국이 공격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한국이 만든 플랫폼이 현장에서 어떤 선택을 가능하게 했는지였습니다. 이 질문은 곧바로 필리핀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주에 전해진 보도에서 필리핀 국방부는 FA-50PH 성능 개량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규모 약 930억 원, 대상 11대, 기한 2029년이라는 숫자는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운용 데이터의 결과였습니다. 필리핀은 실전 운용에서 드러난 요구를 그대로 반영해 항속과 지속작전, 네트워크 연합 운용을 강화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대비가 만들어내는 긴장은 분명합니다. 한쪽에서는 훈련기 전환 논쟁이 불붙고 다른 한쪽에서는 동일 계열 플랫폼의 성능 개량 수요가 숫자로 늘어납니다. 해외 매체들은 이 간극을 한국 방산의 현실로 정리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임무 확장을 열어두되 운용 단계에서는 고객의 요구와 책임을 분리하는 구조라는 평가입니다. 여기에는 개발비와도 얹힙니다. 초기 T계열 개발, 당시 국산화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와 구조 부품을 국내에서 반복 검증했고 고온다습 환경과 활주로 조건이 다른 해외 기지에서의 가동률 데이터를 축적해 파생형에 반영했습니다. 이 축적이 있었기에 같은 계열이 서로 다른 선택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외신의 문장 사이에서 읽히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무기는 이름으로 정의되지 않고 준비도로 증명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도가 높을수록 논쟁은 커지지만 수요도 함께 커집니다. 한국방산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바로 그 교차점입니다. 이번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충돌이 그렇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가 같은 날 서로 다른 문장으로 전한 공통신호는 폭격 자체가 아니라 플랫폼의 이름이었습니다. 태국 공군이 투입한 기체가 훈령이 계열이라는 점, 그리고 그 기체가 한국에서 설계되고 양산된 T 계열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전쟁의 윤리와 무기 수출의 책임이 한 프레임 안으로 겹쳐지는 순간이었고 이 프레임은 서울 용산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제한 캄보디아인들의 집회가 전쟁 기념관 앞에서 열렸다는 상징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해외 외신이 먼저 던진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훈련 플랫폼이 실전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임계선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전환을 가능하게 만든 기술적 준비도는 어느 수준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태국 공군이 운용 중인 TOC-PH는 기본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기동 공력과 디지털 비행 제어를 전제로 만들어졌고 이 구조는 단순 훈련 임무를 넘어 경량 전투 임무로 확장될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기체 최대 속도 마하 1.5급, 내부 임무 컴퓨터와 링크 계열 데이터 교환 능력, 7개 무장 장착점이라는 숫자는 종이 위 성능표가 아니라 실제 운용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변수였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들은 태국이 이 여지를 선택한 시점을 주목했습니다. 성탄전야라는 시간표, 국경 인접 바탐방 일대의 표적 성격, 그리고 투하된 유도 폭장의 수량이 공개되자 논쟁은 기술로 이동했습니다. 훈령이라는 호칭이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점, 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플랫폼은 상황에 따라 즉시 성격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데이터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국방산의 이름이 다시 호출됩니다. 설계와 양산을 맡았던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초기부터 파생형 전략을 채택해왔고 동일 계열에서 임무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신뢰와 납기를 동시에 관리해왔습니다. 그럼 해외에서
왜 T-50 계열의 전투기에 관심을 쏟는지 숫자가 말해주는 구조적 현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먼저 분리해서 봐야 할 부분은 플랫폼의 성격과 운용 방식입니다. 태국이 운용한 T-50TH는 훈련 임무만을 전제로 도입된 기체가 아니라 도입 계약 단계부터 전술 훈련과 제한적 전투 임무를 동시에 염두에 둔 사양으로 구성된 기체입니다. 실제로 T-50 계열은 기본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대지 무장 통합을 고려해 정기적, 구조적 여유를 확보해 두었고, 이는 이후 파생형 개발의 핵심 기반이 됐습니다. 기체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약 3.7톤 수준이며, 이는 동급 고등 훈령이 가운데 최상위권 수치입니다. 단순 훈련기 기준으로 보면 과도한 수치지만 전술 훈련과 실사격 훈련을 동시에 수행하는 환경에서는 이 수치가 곧 전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기체 성능 수치를 더하면 전환의 조건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T-50 계열은 최대 속도 마하 1.5, 상승률 분당 약 39,000 피트 수준의 성능을 갖고 있으며, 이는 경공격 기급 플랫폼과 겹치는 영역입니다. 특히 고온다습한 동남아 기후 조건에서도 엔진 출력 저하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점이 중요합니다. 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주요 수출국들은 연중 평균 기온 25도 이상, 습도 70% 이상의 환경에서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이륙 성능과 무장 탑재 여유를 동시에 유지하려면 여유 출력이 필수인데, T-50 계열은 이 부분에서 실측 데이터로 안정성을 입증해왔습니다. 해외 방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동일 조건에서 일부 서방 훈련기 계열은 무장 탑재 시 이륙거리와 상승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사례가 반복 보고됐습니다. 이 지점에서 필리핀 FA-50PH 성능 개량 계약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필리핀이 930억 원 규모의 개량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신규 전투기 도입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FA-50PH의 대당 도입 단가는 약 3천만 달러 수준이었고, 이번 개량 비용은 대당 약 80억 원 선으로 계산됩니다. 이 비용으로 필리핀은 항속거리 확장, 정밀 유도 무장 운용 범위 확대, 데이터 링크 기반 연합작전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네트워크 측면에서의 변화는 수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단일 편대 중심의 독립작전이 주였다면, 개량 이후에는 조기 경보 자산과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져 탐지, 결심, 타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분 단위로 단축됩니다. 이는 영공방위 임무에서 출격 횟수 자체를 줄이면서도 방어 밀도를 높이는 효과를 냅니다. 운용 비용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FA-50 계열의 시간당 비행 비용은 약 5,000에서 6,000달러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는 F-16 계열의 절반 이하입니다. 연간 비행 시간이 200시간을 넘는 공군 기준으로 보면 기체 한 대당 연간 수십억 원의 운용비 차이가 발생합니다. 필리핀처럼 국방 예산이 제한된 국가에서는 이 차이가 전력 유지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실제로 필리핀 공군은 FA-50PH를 도입한 이후 가동률을 평균 70% 이상으로 유지해왔고, 이는 동급 전투기 대비 높은 수치입니다. 이 가동률은 단순 정비 편의성뿐 아니라 부품 공급 체계와 직결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공하는 PBL 및 후속 군수 지원 체계는 주요 부품의 재고 회전율을 높이고 장기 미납품 리스크를 줄이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필리핀은 동일 플랫폼에 추가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 사례로 돌아오면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오남용 여부를 넘어 플랫폼의 성격입니다. T-50TH가 실전에서 사용됐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법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훈련기로 인식되던 플랫폼이 실제 폭장투에 사용되면서 심리적 충격이 커진 것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이 현상을 플랫폼 라벨과 실제 성능 간 괴리에서 비롯된 문제로 분석합니다. T-50 계열은 설계상 훈련기와 경전투기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고, 이 경계는 숫자로 명확히 설명됩니다. 최대 작전 반경 약 500km, 무장 탑재량 3톤 이상, 초음속 돌파 능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명칭과 관계없이 전투 플랫폼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는 오히려 한국 방산의 경쟁력을 드러냅니다. 동급 경전투기 시장에서 경쟁 기종으로 거론되는 기체들은 대체로 기체 가격이 4천만에서 5천만 달러 이상으로 형성돼 있고 운영비도 높습니다. 반면 FA-50 계열은 초기 도입 비용과 개량 비용
비용을 합산해도 여전히 낮은 총소유 비용을 유지합니다. 여기에 파생형 개발 속도까지 고려하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FA-50 블록 개량형은 레이더, 항전장비, 무장 통합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기존 기체를 전면 교체하지 않고도 전력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전투기 도입 시 발생하는 훈련, 정비, 인프라 재구축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개발 비하인드 역시 이 수치를 뒷받침합니다. T-50 계열 개발 과정에서 한국은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와 구조 해석 기술을 자체 축적했고 반복 비행 시험을 통해 극한 기동 영역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데이터는 그대로 FA-50 계열에 반영됐고 파생형 개발 시 추가 시험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플랫폼이 태국에서는 즉각적인 실전 투입이 가능했고 필리핀에서는 장기적인 성능 개량 대상으로 선택됐습니다. 이 상반된 장면은 한국 FA-50 계열 수요가 줄어드는 신호가 아니라 운용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전장은 감정으로 흔들리지만 시장은 숫자로 움직입니다. 지금 국제방산 시장에서 FA-50 계열이 다시 계산대 위에 올라가는 이유도 바로 이 숫자들 때문입니다. 다음은 25년 11월 19일 FA-50 유럽에서 초대박 친 이후 영상입니다. 폴란드 공군 제23전술기지의 작전 통계가 공개된 직후 유럽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이 전투기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한 이유는 이 기체가 보여준 숫자가 기존 전투기 운용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공군이 자국 작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FA-50의 임무 완료율은 무려 87%. 이는 유럽 국가들이 실제로 운용하는 나토 기준 평균보다 10%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유럽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수치를 설명하기 위해 별도의 정비 생산성을 분석하는 태스크포스까지 꾸려졌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을 준 건 결함 발생 이후 평균 정비 소요 시간이 2.4인시에 불과했다는 점인데요. 즉 한 명의 정비 인원이 2.4시간이라면 정비가 완료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F-16 계열 최신 기체의 평균 정비 소요 시간이 4에서 6인시까지 올라가는 현실에서 폴란드가 체감한 기술적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폴란드 공군이 2023년까지 운용하던 미그-29가 고질적 노후화 문제로 작전 가능률이 5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카이에 FA-50이 들어오자 제23 기지의 작전 스케줄이 체계적으로 복구되기 시작했다는 내용은 폴란드 현지 기사에서도 다뤄졌습니다. 폴란드군 고위 관계자가 FA-50을 공군의 새로운 주력 전투기로 공식 지칭한 것도 이러한 상황 변화가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유럽 언론은 지금까지 한국산 전투기를 경량 공격기 정도로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작전 수행 데이터가 쌓이자 기존 프레임이 무너지고 한국의 경전투기가 아닌 유럽 공군 운용 체계를 튼튼히 지탱하는 기체로 인식이 급격히 바뀌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언론들은 FA-50PL 버전이 제공할 네트워크 능력, 에이사 레이더 기반 표적 탐지량, 그리고 탑재량이 4,500kg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그-29보다 뛰어난 실전 운용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FA-52 레이더상에서 최대 15개 지상 표적과 64개의 공중 표적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덕분에 폴란드가 나토 병합 훈련에서 맡게 되는 중간급 전술 플랫폼 역할을 안정적으로 소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외신들에서 놀라워하는 대목입니다. 분명 FA-50은 경전투기인데 성능으로만 보면 중간급 전투기와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에서 이 역할은 F-16 또는 그와 유사한 서방 기체가 담당해왔지만 정작 정비창 용량 부족과 고비용 구조 때문에 실제 가동률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플랫폼이 이 공백을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이 유럽 전문가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준 겁니다. 여기서 시청자들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지점은 왜 한국 전투기가 유럽의 기존 체계보다 가동률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는가 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지난 20년간 축적한 항공전자 국산화율 향상, 모듈 단위 정비 구조, T-50 계열에서 검증된 조종 훈련 인프라, 그리고 정비 병력의 작업 동선을 최소화하는 설계 기법 같은 방산업계 내부에서만 공유되던 기술적 비밀 덕분입니다. 특히 FA-50 프로그램 초창기부터 검토되어 현장 교체형 전자 모듈은 정비 시간을 줄이기 위해 군산, 연이 공동으로 설계한 한국형 유지보수 체계의 핵심 요소인데
이는 서방의 기존 전투기 제조사가 채택한 구조보다 실제 인건비 절감과 가동률 상승에 훨씬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군사 분석가들이 한국의 FA-50을 경전투기의 틀에 가둬서 볼 수 없는 플랫폼이라고 재평가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동남아, 남미, 중동에 230여 대가 수출돼 축적된 운영 데이터를 폴란드가 실제 나토 체계 안에서 재검증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번 사례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유럽조차 풀지 못한 전투기 가동률 문제를 한국의 기술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큽니다. 특히 폴란드의 대규모군 현대화 계획에서 중요한 공백이었던 미그-29 공백을 한국산 기체가 메웠다는 사실은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얼마나 더 확장될 수 있는지 가늠하게 하는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제23 전술기지가 FA-50의 가치를 실감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적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이 기체가 87% 임무 완료율이라는 수치를 기록한 이유는 단순한 정비 효율 때문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투기 운영의 병목을 제거하는 방식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군이 가장 놀랐던 부분은 FA-50의 결함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폴란드 언론에 공개된 정비 데이터에 따르면 기체 상태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정비 병력이 바로 전자장비 모듈을 분리해 신품 또는 예비 모듈로 교체하는 구조가 정착돼 있었습니다. 기존 나토 기체가 정비동에서 회로 단위 점검을 거치며 운용 중단 시간이 늘어나는 반면 FA-50은 교체 후 세부 분석 방식이어서 정비 효율이 극대화된 것입니다. 이 방식은 T-50 계열 훈련기를 세계 40개국에 공급하기 위한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된 기술인데 한국 방산업체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유되던 비공개 개발 자료 내용입니다. 폴란드군이 현장에서 가장 강하게 체감한 어려움은 기존 미그-29의 부품 수급 문제였습니다. 나토 표준으로 가진 장점보다 소련 시절 설계된 전자장비의 노후화가 더 큰 문제였고 실제 가동률은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 공군의 작전 일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이 공백을 FA-50이 메우면서 제23기지의 작전 사이클이 안정됐다는 분석이 현지 매체에서 확인됐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FA-50 PL 버전에 적용될 통신 레이더 자립도가 폴란드가 기존에 보유한 서방 무기 체계보다 빠르게 통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에이사 레이더 국산화율이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어 해외 기체가 통합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과 달리 즉각적 작전 배치가 가능했습니다. 폴란드가 2022년에 계약한 48대 전량이 계획된 일정 안에서 인도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통합 프로세스의 안정성 덕분입니다. FA-50은 경전투기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장 분석 능력이 미들급 전투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폴란드가 보유한 F-16C 블록 52와 비교해도 실전 임무 범위가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FA-50의 엔진과 항정 계통은 미국산 검증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되 한국형 통합 구조를 적용해 비용 대비 성능이 극단적으로 높게 맞춰져 있어 폴란드 국방부가 유지비 절감 효과가 가장 큰 전투기라고 평가한 이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럽군 분석가들이 가장 민감하게 본 부분은 전투기 교체 주기, 정비 인력 확보 난이도, 예비품 가격 같은 실제 운영 비용 항목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지금도 F-35나 유로파이터 같은 대형 플랫폼의 정비 부담으로 가동률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 도입된 FA-50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럽 공군 운용 구조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최근 국방 예산 보고서에서 FA-50을 기반으로 중간급 전투기 전력 복원 계획을 공개한 것도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입니다. 유럽 전문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은 FA-50이 단순히 임무 수행률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이 기체를 중심으로 폴란드의 전체 항공 전력이 재편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폴란드군 내부에서는 FA-50 운용 이후 전술 훈련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내용이 비공식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FA-50은 기체의 반응 속도와 항전 장비의 안정성이 높아 기종 전환 훈련 기간이 줄어들었고 이 덕분에 폴란드 조종사들의 연간실 비행 시간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기존 미그-29 운용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를 의미하며 폴란드 공군의 조종 자원 관리 방식 자체가 한국산 전투기에 맞춰 재설계되는 흐름이 감지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폴란드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한국 전투기가 유럽 군사 지형을 뒤흔드는 장면입니다. 유럽 각국 관계자들이 FA-50을 직접 보려고 폴란드 기지에 찾아가는 모습은 F-16 전성기 이후 30년 동안
거의 없던 일입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 한국산 전투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 항공산업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FA-50이 보여준 가동률 87%는 단순히 높은 수치를 넘어 나토 동부 전선의 공중 대응력을 떠받치는 실질적 전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추진하는 현대화 2030에서 FA-50이 독립전술 플랫폼으로 편성된 것은 한국 전투기가 나토 전략 구조에 공식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이 전투기가 수출되면 해당 국가는 최소 20년 이상 한국과 정비, 훈련, 부품 체계를 공유하게 됩니다. 즉, 한국이 유럽 군사 생태계의 일부가 되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FA-50은 경전투기라는 이름을 넘어 유럽 전투기 시장의 질서를 새로 쓰는 촉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곧 KF-21과 한국 항공산업 전체의 확장으로 이어질 출발점입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새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폴란드의 변화가 증명하고 있습니다.